자, 고가 아파트에 살 돈이면 상가주택에 투자하여 월세 받으면서 거주한다. 상가주택 매입 시 기본적인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상가 건물 부동산 세금의 종류, 매입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 놓을 때는 또 종합소득세,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달에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또 프린트물을 좀 디테일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 매매할 때 세금을 모르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세금, 취득할 때, 보유할 때, 매도할 때에 관한 세금은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하는 입장이나 매도나 매수하는 입장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건물 부가가치세, 여기에 관해서 계약서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되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건물 부가세에 관해서 포괄 양수도 계약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포괄 양수도 계약은 그렇게 했을 때 사고 터져가지고 나중에 소송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레지던스나 오피스텔 이런 경우는 포괄 양수도로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일반 가세로 사업자 안 내잖아요. 그리고 임차인을 주거로 전입을 시켜버리면 그러면은 포괄 양수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업 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 당해가지고 저하고 상담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하튼 세금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달에 구체적으로 또 프린트물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과 상가주택. 상가주택에 투자할 경우 부동산 규제 강도에 따른 국가 정책을 알아야 한다. 부동산 규제 강도는 기본적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순으로 이해하면 된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조정 대상 지역은 면적으로 국토의 8.8%에 불과하지만 전체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전체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시골에 있는 사람 빼고 진짜 시외 지역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빼고 전부 다 그냥 조정 대상 지역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북한 빼고 대한민국은 전체 다 조정 대상 지역이야. 이렇게 해서 지도를 빨갛게 표시해 가지고 누가 풍자 만화처럼 이렇게 그린 사람이 전에 한번 있었어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해서 우리가 규제가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꼭 아셔야 되는 거죠.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투기지역 15개, 서울 중에 일부, 세종시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 49개, 서울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쪽에 있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112개이다. 이 조정 대상 지역 112개 안에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자, 리모델링과 신축 등 상가주택 기타 실무. 자, 1번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이 법적 한도까지 다 찼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건축 면적이 신축한다고 하나도 늘어날 수 없다면 신축에서 무슨 실익이 있을지 냉정히 판단해 봐야 한다. 따라서 해당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확인은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항목이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건폐율 용적률. 설명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자꾸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지하는 건폐율 용적률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럼 지하는 내가 땅 가진 만큼 지하를 다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층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용적률의 건축 면적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지하는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고 용적률 적용도 받지 않는다. 용적률 적용을 받지 않는 거는 보통 알아요. 근데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는 것까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지하는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럼 땅이 좀 크면 지하를 잘 살리면 좋죠.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제가 그 다음 달에 좀 프린트물을 해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지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설명을 자꾸 하고 싶어가지고 진도를 혹시 다 못 빼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매매 그 특약 사례나 임대 특약 사례는 다음 달에 제가 보완해서 보충해서 또 더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급하게 먼저 계약할 때 혹시 실무에서 바로 응용해서 쓰셔야 되는데 계약할 때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을 미리 드렸는데 혹시 그 내용을 설명 못 하더라도 다음 달에 무조건 설명해서 제가 보완해서 보충해서 자료를 드릴 거거든요. 혹시 다 못하면은 그때 또 하도록 할게요. 지하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하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1층인데
지하예요. 건축법상. 실제로는 2층인데 지하예요. 그런 건물들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3층인데 또 지하예요. 그러면 그런 토지는 가치가 높을까요? 가치가 없을까요? 가치가 높죠. 예를 들어서 해운대 그 반여동 쪽에 가면 큰 병원이 하나 있어요. 정형외과 병원이 있는데 거기는 지하 3층도 실제 1층, 지하 2층도 실제 1층, 지하 1층도 실제 1층이에요. 그래서 지하층에 보면 병원 로비 안내 데스크로 되어 있어요. 지하층이. 그러면은 지하층은 용적률이 안 들어가니까 건폐율에도 안 들어가니까 건폐율 규제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 병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하 3층도 1층, 지하 2층도 1층이니까 이 지하층이 도로에서는 1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자주식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평면 주차할 수 있는 기계 주차장 말고 가치가 큰 거죠. 사직동의 건물 중에서 하나 보면 거기 굉장히 유명한 음식점이 있는데 자연 녹지를 조금 끼고 있으면서 뒤에 산을 끼고 있거든요. 산. 근데 큰 대로 광대로를 끼고 있어요. 광대로를. 그래서 자연 녹지하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섞였는데 그래서 땅값이 자연 녹지 때문에 좀 싸게 샀는데 이게 1층도 지하층이고 2층도 지하층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물을 자연 녹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굉장히 활용을 해서 많이 지은 거죠. 많이. 자연 녹지면은 뭐 주거지역이면은 뭐 5층, 6층, 7층 지어 올리기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건물이 층수가 굉장히 높게 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하층에 관한 개념에 관해서 아시면은 신축하실 때 굉장히 재테크 수단으로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면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예, 그래서 방금 설명한 내용도 나중에 프린트물로 정리해서 드릴 수 있으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건축물의 용적률이 법정 한도까지 다 찼으면 리모델링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모델링 할 거냐 신축할 거냐 이런 상가주택을 사실 때 실무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2번 기존 건축물의 주차장 현황. 오래된 건물일수록 현재 적용되는 주차 요건에 모자라는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땅에 새로 지었다간 1층은 주차장으로 다 날아가진 않을지 매입 후 의도하는 건물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가주택 임대수익에서 임대수익이 가장 높고 안정적인 공간이 바로 1층이기 때문에 넓고 편한 주차장 확보가 우선일지 장사가 잘 되는 1층 매장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을지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그냥 결론은 무조건 1층에 주차장 넣으시면 안 돼요. 결론은 1층은 최대한 1층의 상가를 쪼개서 1층의 상가를 극대화시키. 만일에 1층에 70평을 월세 2천만 원 누가 준다. 2천만 원을 70평을 쓰면서 월세 주는 업종이 얼마큼 있을까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 70평의 이 입지가 대단지 아파트 초입에 해당하는 정말 대단지 아파트 주상가와 다름없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졌다. 그러면 거기에 6평씩 다 쪼개서 부동산 줘도 되겠죠. 그럼 부동산 주면 덜한 지민호 같으면 부동산 주면 6평, 7평, 8평만 해도 월세 200만 원씩 이래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층을 최대한 면적을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려고 하면 한 15평이면 프랜차이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12평이든 15평이든 뭐 8평이든 부동산 같으면 7평만 해도 부동산 충분히 할 수 있죠. LG 메트로시티 쪽의 주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있는 들어가는 부동산 쪽에 보면 뭐 가오 부동산, LG 부동산 등등 있는 부동산들이 평수가 5.5평밖에 안 되거든요. 6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이렇게 코너에 있는 땅폰의 그 휴대폰 가게 옆에 좀 보면 그 부동산 하나는 한 2~3평밖에 안 돼요. 부동산 사무실이. 근데 희한하게 안에를 희한하게 잘 인테리어를 하고 배치를 잘 해가지고 그래도 상담실도 있고
3평밖에 안 되는데 대기실도 있고 또 앉아서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 잘 만들어 놨어요. 저희 대노트캐슬 레전드 상가에 보면은 부동산 사무실이 4.5평이에요. 4.5평 저희 주상가에 4.5평으로 부동산이 앞뒤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4.5평으로 어떤 부동산은 앞뒤로 9평을 다 쓰는 부동산도 있는데 이 4.5평 안에 실장 자리 2, 소장 자리 하나, 상담실 하나, 그다음에 그 주방 시설, 그다음에 뭐 계약서 보관할 수 있는 서재 등등 정말 희한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의자 밑에 서류 넣을 수 있는 책장 만들고 있잖아요. 정말 조그맣게 해서 희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1층은 프랜차이즈는 15평 되면 들어오거든요.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떡볶이집이다. 떡볶이집, 뭐 치킨집이다. 15평 하면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든지 쪼개가지고 세를 극대화시켜야 돼요. 근데 여기에 만일에 20평이면 월세를 입지가 4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20평을 월세를 받는 상가로 안 하고 그게 차를 대도록 20평을 만들었다. 그럼 그 20평의 차를 도대체 몇 대 되겠어요? 그 400만 원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임차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낫죠. 주차장 없다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월세 400만 원 중에서 주차비를 내가 좀 지원을 해드릴게. 그러면 들어오는 고객들이 찍는 주차비 예를 들어서 1시간 무료. 그러면 한 달 한도 얼마까지는 내가 부담해 줄게. 이렇게 갚으려면은 임차인이 잘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상권 분석하실 때 있잖아요. 상권 분석하실 때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공용 주차장. 예를 들어서 유엔묘지 아시죠? 유엔묘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유엔묘지에 주차장이 있어요. 공용 주차장이. 근데 유엔묘지가 문을 닫으면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유엔묘지에 들어가는 걸로 들어가면은 주차비 안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힌트가 가시나요? 그러면 거기 칼국수집이 굉장히 유명한 칼국수집이 있는데 저도 거기 단골인데 그 칼국수집이 뭐 공모라는 칼국수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칼국수집이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거기는 상권이 있고 워킹 손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그런 상권이 아니거든요. 상권은 두 가지로 분석하셔야 돼요. 차가 이동하면서 차가 많이 다니는 차량 통행량의 상권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 상권,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더 큰 상권은 차 이동량이에요. 차 이동량. 전시효과. 그런데 다른 데서는 돈을 못 벌었는데 그쪽 와서 완전 대박 터진 거예요. 문 열어서부터 문 닫을 때까지 1시간씩 줄 서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장님이 제가 가면은 막 제 어머님 안부도 물어보고 제가 어머님 모시고 한 번씩 잘 가고 하니까 자기는 너무 바빠서 어머님 모시고 식사도 못 하는데 하면서 항상 어머님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 사장님이.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님이 좋아하시고 하시니까 제가 포장해서 사가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포장에 관한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이 예를 들어서 뭐 신정 떡볶이다, 신불 떡볶이다 뭐 이렇게 있으면 떡볶이집이 있으면 떡볶이집의 매출이 홀에서 생기는 매출이 얼마, 배달에서 생기는 매출이 얼마. 예를 들어서 부경대학교 정문 맞은편에 있는 떡볶이집 하나는 한 달 매출이 7천만 원, 8천만 원 되는데 불과 12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배달에 따른 매출이 한 3, 4천만 원씩 되는 거예요. 홀 매출 말고. 그러면 그 칼국수집도 포장 주문을 딱 시키면 포장 주문을 수육이나 이런 칼국수나 포장 주문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딱 시켜놓으면 한 10분, 15분 돼가면 딱 포장돼 있어요. 출발할 때 딱 포장 주문. 포장 주문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장사가 잘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의 음식이 맛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차장이 해결되기 때문에. 자, 내가 인건비 주면서 주차관리 요원 안 써죠. 유엔묘지에 주차관리 하시는 분이 알아서 주차관리 다 해주죠. 알아서. 그 다음에
그 주차권 이렇게 해서 오면은 그 칼국수집에서는 주차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뭐 1,000원이든 얼마든. 그럼 내 거의 주차비 안 들이고 주차 공간이 뭐 엄청난 공간이 있으니까 음식 먹으러 가기 좋죠. 근데 저녁 먹으러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뭐 유해면이 문 닫으면은 주차관리 요원이 다 퇴근하시고 주차가 다 공짜거든요. 바리게이트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음식점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에 관한 상권 분석이나 입지 분석하실 때 인근에 공용 주차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공용 주차장이 몇 시 이후는 돈을 안 받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유리한 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1층을 주차장으로 다 날려버렸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축할 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경 300m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반경 300m 안에 좀 싼 땅을 사가지고 주택이나 이런 거 있죠. 그냥 주차장의 요금만 갖추시면 돼요. 실제로 반경 300m 안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제가 아는 세무사님 한 분이 세무협회 회장까지 하시고 하셨는데 남천동 해병시장 쪽에 위치가 좋은 떡집이 있는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나 이거를 얼마에 팔겠다. 웬만한 상업주보다 더 비싸게 팔려고 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팔려고 했던 게 해운대 것도 팔리고 서면 것도 팔리고 했던 금액을 일단 다 팔렸어요. 근데 그분이 부설 주차장을 어디에 마련했는가 하면 남천동 저기 그 남천초등학교 있거든요. 그거 좀 못 가서 그러면 남천동 해변시장하고 거기 주차장하고는 거리가 300m 안에 들어가지만 거기 주차하고 거기까지 걸어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확보를 해 놓으신 거죠. 그러면 반경 300m 안에 주차장에 주차하고 가지를 않아요. 실무상. 근데 만일에 그 임차인 같으면은 아니면은 뭐 집주인 같으면은 주차할 데가 없으면 거기 주차하고 뭐 운동 삼아서 걸어갈 수도 있겠죠. 300m니까. 근데 오는 손님은 거기 주차하고 거기까지 걸어오겠어요? 실제로 잘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아니고 길 건너편이든 길 건너서 꼬불꼬불 안으로 들어가든 어떻게 되든 주차 공간은 바로 옆에 확보를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살려야 되는 건물을 주차장으로 안 날리고 1층을 월세를 극대화시켜서 받을 수 있도록 부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차 타워를 올릴 수 있으면은 주차 타워를 올릴 수 있는 면적이 나오면은 주차 타워 기계 주차장이라도 올리면 좋겠죠. 그렇죠. 이 리모델링하고 신축할 때 상가주택의 실무적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할 건지 신축할 건지 할 때 건물의 골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철근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이라면 몰라도 벽돌 연화조로 조성된 건물인데 정축이나 내력벽을 건드리는 확장 공사를 염두에 둔 거라면 사실상 신축하는 것과 별 차이 없는 공사비가 소요될 수 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보셔가지고 구조가 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4번 1조권 사선 제한은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에서 적용된다. 주거지역에 1조권 사선 제한이 적용됩니다. 북쪽 도로를 접한 대지를 고르는 것이 1조권 사선 제한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다. 보통은 8m 이상 도로를 북쪽 도로를 물고 있으면 건축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북쪽 8m. 5번 다가구나 상가주택처럼 주택이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하려는 상황이라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건물을 매입하는 시점에 해당 건물이 빈 나대지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주택을 타켓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으니 매매 계약서에 중도금을 치르기 전까지 아니면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매도자가 철거해서 대지 상태로 양도한다는 특약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건물이 철거된 지 2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는 양도세가 나대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해당 토지에 원래 있던 건물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실무상 주택으로 해서 자기는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 사는 사람은 주택으로 샀을 때 취득세가 중과되니까 이거 사는 사람은 용도 변경해서 사고 싶어 하고 아니면 철거해서 사고 싶어 하고 파는 사람은 양도세 비과세 받아야 되니까 용도 변경해서 팔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이 5번의 내용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 관련되는 거는 유권 해석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또 변하는지 제가 일일이 다 대처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의 기법이 있다라고 하니까 세무사와 상담하셔가지고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이런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현재 유권 해석에서도 해당되는지를 보시고 응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번 상가주택 매수 잔금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은데 상가주택 매수 잔금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다른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이자를 신축 건물 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첫 번째 부동산이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면 두 번째 신규 취득할 부동산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하고 부부 공동사업자로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다른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이자를 신축 건물 비용에 산입하려고 하면 부부 공동 동업 계약서와 엄격한 임대사업자 통장 관리를 해야 한다. 신규 부동산 취득 시 적용할 소유권 비율과 일치시켜서 부부의 출자 비율과 출자금을 명시하고 취득하려는 부동산 토지 또한 명시해서 부부 공동 동업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면 공동 사업자를 설립한 시점에 부부가 각각 출자한 현금 자본금 외 은행 차입금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은행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첨부 서류로 부부 공동 동업 계약서 첨부하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은행 대출 개시 전에 완료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남편과 아내가 공동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부부간 증여가 되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 총액이 부동산 대출 및 상환 전 과정에서 10년간 총액 6억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 이거는 내가 건물을 사서 뭐 신축하고 하려고 하는데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잖아요. 돈이 모자랄 때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출을 일으켜서 새로 사는 거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하고 해서 남편 명의로 기존에 부동산에 있는 거에 대출을 일으킨 것을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용으로 산입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 자, 7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정려를 택하는 경우 정려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은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은 12%가 부과됨에 주의해야 한다. 정려세가 낮아서 정려로 취급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은 중과세 된다. 12%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8번 매년 6월 1일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다.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새로 매입하는 부동산의 잔금일은 6월 1일을 넘기는 것이 좋다. 자, 이 8번에 관한 내용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 날짜 차이가 좀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날짜 차이가 적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잔금을 5월 30일 날 친다. 아니면 6월 3일 날 친다. 이렇게 할 때는 꼭 세금 부과되는 6월 1일 날 소유주가 클레임을 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미리 협의하셔가지고 뭐 반반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게 좋아요. 근데 한쪽 편만 너무 들어버려가지고 중개를 하신다든지 하시게 되면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되죠. 일단 6월 1일은 난 소유권 취득 안 해. 내가 만약 법인으로 사면 6월 1일은 나는 소유권 취득 안 하고 사요. 팔 때는 6월 1일 전에 팔아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모른 척하고. 근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너무 한쪽 편만 들면은 나중에 꼭
안 좋은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적혀져 있지만 계약할 때라도 6월 1일 날 보유세 가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셔야 됩니다라고 한 번 더 고지를 해주시면서 설명하시면서 계약하는 것이 그게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분명히 설명했죠. 그러면은 나중에 클레임 걸 때 그래도 조금 적겠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계약할 때 보면 6월 1일 딱 전후로 왔다 갔다 할 때 딱 했는데 매수인이 6월 1일에 딱 걸리잖아요. 매수인이. 분명히 계약 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금액이 100억 넘어가고 이런 건물들은 하게 되면은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 그 6월 1일 피해가지고 내 좀 잔금 이렇게 하도록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하면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실물을 봐보시면. 그래서 적당한 것은 반반 하시면 제일 좋죠. 만약에 재산세나 종부세가 몇 천만 원씩 해당되면 그 몇 천만 원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매도자 입장이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죠. 모른 척하고. 근데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중간 입장에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그게 조금 좋습니다. 자, 그래서 6월 1일 보유세 가세 기준일에 관해서 실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9번 임대차 재계약 정액 시 연 5% 내에서 차임 인상이 가능한데 상가주택의 보증금 월세 전환율 계산은 렌터홈 사이트가 제공하는 임대료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보증금을 다시 또 월세로 바꾸고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면 복잡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때는 이 렌터홈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 상가주택을 리모델링 신축하는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분쟁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 때 인터넷 우체국 내용 증명 양식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자, 신축한다,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임차인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협의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임대 기간 끝났는데도 안 나가려고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가능하면 기존 임차인을 월세를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는 범위 같으면은 다시 재임차 유치시키는 조건으로 몇 개월만 좀 나가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새 건물에서 더 좋게 해. 엘리베이터도 없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더 손님도 장사 잘 될 거야. 뭐 등등 이렇게 설득을 해서 하는데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럼 내용 증명을 보낼 때 내용 증명의 양식들이 우체국 안에 들어가면은 이 양식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될 거고, 이거를 법무사 쪽에 맡겨서 내용 증명 하나 띄우려고 해도 뭐 돈 10만 원씩 이래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용 증명의 양식을 인터넷 우체국 안에 들어가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